올해가 8번째입니다. 8번. 예, 뭐 10번은 너무 금방이니까 20번까지 가겠습니다. 20번. 알겠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MS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역시 이건 국민 투표를 해도 새해 첫 주제는 우리 KF21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뒤태 앞에 예쁘게 하는 게 디자인까지 짱이에요 진짜. 근데 실력도 짱이잖아요. 이제 더욱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2026년 병오년. 자, 붉은 말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KF21 포함해서 K방산이 붉은 말의 해 이거 딱 좋지 않습니까?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어요? 올해도 큰 거 하나 와야죠. 큰 거 하나 와야죠. 예. 사실 KF21 보니까 2021년이었나요? 그 겨울에 저희가 사천 갔잖아요. 카이. 그때 막 한참 조립 중이었는데 그 KF21 보라매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냥 조립 정도가 아니라 시험병이 아니라 실전 배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F21 블록 1 시제기 6대가요. 6대. 예, 모든 시험 비행 활동을 올해 6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 40대가 올해 말부터 3년간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이고요. 사실 이게요, 소위 항공기 개발 역사상 유례 없는 개발 속도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가 진짜 된 것이죠. 예. 하여튼 KF21 블록 1은요, 주로 공중 우세입니다. 그러니까 적 전투기 및 다양한 공대공 위협을 제압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항공전 능력부터, 제공 전투기에서 능력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다목적 임무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 것이요, 유럽 MBDA가 생산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그다음에 독일 딜 디펜스의 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요걸 이제 탑재를 한 거고요. 참고로 우리 군이 사용 중인 에임 120 브라보 혹은 찰리, 이 암람 계열의 사거리가 100km에서 130km 정도인데 비해서 자,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는요, 최대 3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멀네요. 예, 현존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리스티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대비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지대 공 버전을 운영 중인데요. 현재까지 격추 성공률 100%를 기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KF21 얘기하시려고 파일럿 가죽 잠바 입고 오신 겁니까? 그렇죠. A2 자켓 딱 이 항공이하면 이거 A2 자켓이라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종사 가죽 잠바가 아니라 A2 자켓. 입고 와야죠. 예. 네. 사실 뭐 우리 KF21에 관심은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전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가끔 이런 거 보면 우리끼리만 이러는 게 아닌가.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런 전 경우가 세계적인. 예. 미국 항공 전문 매체인 그 에비에이션 A2Z가 2025년 5월 세계 전투기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전통 강잠 F-15EX, 프랑스 라팔, 또 중국의 FC-31 등을 다 넘어서 KF-21이 4위에 이름을 올려 있습니다. 우리 KF-21보다 좋은 평가받은 전투기는 5세대인 미국의 F-35와 F-22, 그리고 중국의 J-20, 젠-22 전부고, 네. 그리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KF-21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라팔이라든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각각 8위와 9위에 머물러 있죠. 네. 그럼 이 경쟁력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높게 랭킹되어 있는 건요? 일단 뭐 객관적인 분석들이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KF-21은 5세대 F-35A보다 일단 빠르죠.
음속의 2배에 가까운 막 1.8, 빠르다. 예. 시속 2,200km 이런 고속 비행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시속 150에서 200km의 초저속 비행도 가능해서 이 고난도 급기동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죠. 아니 150km 시속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동차 빨리 좀 심각하게 과속하면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그 비행기가 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인 거죠. 아, 그 기술인 거죠. 예, 야, 예. 사실 KF-21은 시제기 공개됐을 때부터 그 베이비 랩터라고 불릴 만큼 스텔스 신경을 썼었고 설계가 이제 그렇게 예. 바탕이 돼 있는 거죠. 그 애초에 KF-21은 5세대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전투기이기 때문에 4.75세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F-16V나 그리펜 EF, 라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비해서 일단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다. 그래서 네. 생존성이 우수하다는 거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APY-016K A사 레이더도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탐지거리도 길고 정밀성도 뛰어나고 또 무장 능력이 아주 동급 최강입니다. 그렇군요. 예. KF-21의 또 중요한 부분은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이나 시스템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그 개방형 임무 체계를 채택을 했다. 또한 나토 표준 항공 무장 운용이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높은 스펙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또한 아, 다른 기종들의 절반 수준이다. 그 4위 될 만한 게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빠르다, 느리다. 아, 느린 것도 장점인 거 처음 알았는데요. 빠르다, 느리다, 안 보인다, 눈이 밝다, 그리고 세다, 그리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4.5세대, 4.5세대 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4.75세대라고 우리 본 게임부터 통일합시다. 예, 어디 4.5세대 다른 비행기랑 우리 KF-21이 없길 나라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서라도 그렇게 예, 하죠. 4.75. 여기 반올림에서 5세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조용히 계세요? 아니 저는 4.75는 제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다렸구나,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그렇죠. 4.75. 예, 우리는 4.5세대 아닙니다. 4.75세대입니다. 예. 그 잠정 구매자 여러분을 위해서 가격을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가격이. KF-21 블록 1 지금 20대 양산 계약가는 대당 1,198억 원 수준이고 블록 2 모델 가격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 즉 1,615억 9천만 원 지금 환율로는요. 예. 하지만은 훨씬 싼 가격이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블록 1 마무리 단계인데 벌써 이렇게 존재감이 뿜뿜니다. 그리고 자, 블록 2 자, 바로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블록 2가 사실 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대공 전투에 중점을 둔 게 블록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록 2는 공대지 능력까지 통합이 된 진정한 그 멀티롤 파이터로 80대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블록 1 기체와 이제 사실 뭐 기체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를 하는데 자 여기에 JDAM 그러니까 합동 정밀 직격탄 그다음에 GBU-12 그러니까 레이저 정밀 유도 폭탄 아닙니까? 자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이런 대표적인 무장들을 포함해서 10가지의 공대지 무장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록 1보다 당연히 공대지 임무가 들어가니까 공격 임무 범위가 이제 대폭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 다목적 전투기 멀티롤 파이터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출을 염두에 두는 단계로 세계 전투기 시장을 정조준할 겁니다. 이게 보면은요, 사실 그 유로파이터 같은 기체들이 최초에 이제 이 기체가 뜨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공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공대지로 전환하기까지 10년 이상이 되는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굉장히 단기간 내에 역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만큼 치열하게 여기에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붉은 말의 기세로 뭐 블록 2, 뭐 블록 3 이렇게 팍팍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장점도 일정을 앞당긴다는 부분인데 벌써? 네. 아니 벌써. 예. KF-21 블록 2가 원래는 2028년 말에 공대지 무장을 일괄 탑재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를 2027년 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KF-21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새 국방 예산인데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 규모거든요. 그중에 KF-21 사업 예산이 기존의 1조 3천억 원에서 지금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 1조 이상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네. 이야. 결국은 이제 올해 무장 체계 확장하고 네. 엔진 부품 국산화 이런 후속 과제에 좀 힘을 실어보겠다. 그래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뜻인데 또 블록 1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블록 2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휴대폰 뭐 SO25, 26 차이가 이게 단말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전투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된다고요? 처음 기체 설계 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속도를 내고 그 국가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거 뭐 사방에서 뭐 전 세계에서 우리 KF-21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년 그 10월에 개최됐던 2025 그 아덱스를 찾은 많은 손님들 가운데 그 유독 세계 각국의 공군 지휘관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그 카이 부스를 찾아서 아직 전력화도 안 된 KF-21 블록 2를 이렇게 막 문의를 하느라고 그 앞에 줄이 꽤 길었다. 뭐 지금 이제 오픈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예, 나와야 예. 오픈인데 나오기도 예, 전에.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이 카이도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2025 아덱스 현장에서 KF-21의 첫 고난도 공중 기동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예. 자, 이 소위 이제 플라이트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준 건데요. 실제 공중전에서 수행하는 고속 급선의 수직 상승, 그다음에 각종 롤 기동 같은 고난도 공중 기동은 시험 비행 계속 여러 차례 해가지고 안정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저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거 하기 전 얼마나 많이 시험 비행 하셨겠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그 자랑스러운 이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그 정말 목숨을 걸고 물론 기체 자체를 잘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네. 이 기체를 사실 학습시킨 거죠.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네. 홍보 효과 뭐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핵심은 공대치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나토의 표준 항공 무장 운용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블록 2에서는 미국산의 그 합동 정밀 직격탄 JDAM하고 그다음에 GBU-12 정밀 유도 폭탄, 또 유럽산의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스피어 3 이런 걸 다 탑재가 가능하고요. 유럽의 MBDA가 개발한 스피어 3는 크기가 작아서 미니어처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름 18cm니까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무게는 90kg. 예. 그러니까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정도의 형상인데 맞습니다. 미니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만 또 사거리와 파괴력은 미니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접히는 날개가 장착돼 있어서 긴 날개가 발사되면 싹 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순항 미사일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터보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속도는 음속을 조금 밑도는 고암속이라고 부르는 네. 최대 사거리는 140km 이상. 첨단 전천후 레이더 시커를 통해서 표적 지역을 매핑을 하고 또 무선 주파수 이미지를 사용해서 맞춤형 경로를 통해 자율적으로 표적까지 이동하며 탄착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표적도 정확히 타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외국산 무기는 쭉 나왔는데 우리 국산 공대지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어야죠. 있어요. 당연히 있고 당연히 통합을 시켜야죠. 그래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이요. 국내에서 이미 개발이 돼서 실전 배치된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하고 이제 아직 개발 중이긴 하지만 곧 개발 완료가 돼 실전 배치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입니다. KGGB는요. 이 폭탄에 날개를 장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이르러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JDAM 같은 경우는 한 30km 정도가 한계인데 여기에 날개를 장착해가지고 3배 이상의 긴 사정거리로 적의 방공망 밖에서 정말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KGB 정확도가요. 소위 그 CEP 그러니까 Circular Error Probable 그러니까 공산 오차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해도 3m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100km 날아가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JDAM 정확도가요. 이제 보통 한 CEP 한 10에서 13m 정도였다고 그래요. 초기형이. 그거 생각하면 KGB 정말 훨씬 정밀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FA50에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 있는 이 철룡 같은 경우는요. 이 한국형 타우루스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무게가 1.4톤의 탄두 중량이 480kg의 굉장히 강력한 탄두에다가 이제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이 됐단 말이죠. 500km 밖의 목표물을 세 가지 그 시스템을 결합한
정밀 항법을 통해서 고도 50m까지 초저고도로 은밀히 접근해서 표적을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적의 레이더 방공망과 제밍을 피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정밀도가 1에서 2m 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타우로스와 성능이 유사하거나 실은 사실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상돼서 유사시에는요 지하갱도 깊숙이 위치한 북한 수뇌부에 대한 효과적 타격이 가능한 벙커버스터 전력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대지. 오케이. 그럼 뭐 미티어 같은 이제 공대공. 자, 이쪽 부분도 뭔가 보완이 돼야겠죠? 예, 병행되고 있죠. 예. 지난 아덱스 2025에서 LIG 넥스원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단공공이라고 부르고 있죠. 단거리 공대공. 예. 그리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엘람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장공공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일단 이리스-T를 대체할 단공공 사업이 먼저 착수가 됐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LIG 넥슨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고 2032년까지 4,359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국산 적외선 탐색기와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동성과 명중률을 확보할 전망이고요. 이 국산 단공공, 장공공 모두 유럽산 미사일 대비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면서 가격은 절반 정도다. 예. 항상 우리나라의 이제 그 모토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데 절반이다. 아,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린 해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성비 때문에라도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사실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난 2025 아덱스에서 한국형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GM이라고 그러죠. 자, 요 우레를 공중 발사형으로 개량하는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모형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을 전투기에서 쏘는. 예. 이게 이제 킬체인이나 혹은 KMPR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공대지 탄도 미사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소요가 제기가 됐고 그걸 지금 이제 공군이 사업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이게 HAGM이라고 그러는데 길이 4.1m, 직경 60cm, 220kg급의 탄도를 장착을 해요. 그래서 최고 속도는 마하 5에서 10, 와우. 초음속이죠. 예. 초음속. 예. 그리고 사거리는 500에서 뭐 한 1000km 정도까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 비행과 장거리 항속으로 적의 요격 시간이 극도로 짧아지는 만큼 이게 뭐 현재 개발 중이긴 하는데 이제 완성이 되면 고가치 표적에 대한 기습 타격, 그 다음에 억제력 확보에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적의 강화 벙커, 지휘 통제 시설, 이동식 발사대 등 이 특정 표적에 대한 제압 능력이 정말 엄청나게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렇게 다채롭게 이 K 미사일의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면 KF-21의 가치가 엄청 상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그 기존 전투기 대국 중에 도입 수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은 그 빠른 공군 현대화가 필요한 신흥국들 예. 이런 중심이 될 것 같은데 특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UAE, 사우디, 카타르 같은 중동 혹은 뭐 유럽의 폴란드 그리고 남미 일부 국가에서 예산이나 정치적 제한으로 대규모 F-35 기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노후기 교체 수요가 맞물린 상황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KF-21 도입에 대한 그 기대나 실질적인 수요가 커지고 있는 분이죠. 그렇군요. 예. 일단 우리 그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요? 예, 그 애증의 인도네시아 예. 공동 개발 참여국으로서 48대 도입 계획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필리핀은 4천억 페소, 9조 9,500억 원이랍니다. 4천억 페소를 투입해서 4.5세대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확보하는 MRF, 그러니까 멀티롤 파이터 사업이란 걸 벌이고 있는데 블록 1부터 지금 도입 협상을 공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역시 신형 전투기 도입 후보로 KF-21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인도네시아 이거 어떻게 분납금 이거 좀 요란했잖아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됐죠? 아무튼. 예, 뭐 어떻게든 정리는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약 20%인 1조 6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에 이제 관련 기술 이전받기로 원래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급을 갑자기 중단해서 뭐 당연히 우리 측하고 불협화음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위사업청은요, 작년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이제 참가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 개발 기본 합의서 개정안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 서명을 했어요. 1조 원이 삭감된 만큼 당연히 기술 이전도 그만큼 축소하기로 한 겁니다. 예.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는 6천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향후 1조 이렇게. 아무튼 그러면 1조 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 1조 원 어디서 채웁니까?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겠죠. 예. 그래서 그 파트너 중에 하나로 지금 UAE가 떠오르고 있어요. 든든한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 중동 순방하시던 당시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만나서 약 22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UAE는 프랑스 미라주 등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서 신속하게 공중 전력을 강화하기를 지금 고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하고 동시에 뭐 단순히 이제 그냥 이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아니라 한국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현지 산업과 연계한 공동 개발, 부품 생산, 현지 조립까지 이제 폭넓은 사업 모델을 원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자주국방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미국은 사실 이제 군사 분야에서 UAE에 대한 무기 판매 기술 이전 상당히 좀 주저하는 편이에요. 사실 사우디에 대해서도 이걸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 그 사우디하고 그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이제 요거를 계기로 해서 뭐 이렇게 좀 풀어주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UAE는 절대로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뭐 5세대 그 F-35 50대 도입하겠다고 UAE가 얘기했는데 미국이 사실상 노했단 말이죠. 물론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자 어쨌거나 이 중동의 F-35 보유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미국이 계속 노했으면 좋겠습니다. KF-21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 이유 때문 아니었을 테고요. 미국이 노한 게요. F-35를 왜 UAE나 이렇게 그 중동 쪽에 잘 안 팔려고 하는 겁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이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또 옆에 있으니까요. 예. 네. 실제로 미국은 그 중동 군비 정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를 보장하는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원칙에 따르면 이제 미국은 중동 내 이스라엘 외 국가에는 F-35 같은 이런 첨단 무기의 대규모 공급에 신중하거나 도입 대수와 성능을 제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네. 거죠. UAE 입장에서는 하지만 뭐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KF-21의 강력한 라이벌인 튀르키예의 5세대 칸 전투기 많이 언급됐습니다만은 이게 또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사실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튀르키예 자체가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 국가들인 아랍과 좀 인기를 좀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칸의 경우는 성능을 떠나서 첫 비행에 성공한 게 일단 2024년이었고요. 그리고 블록 1이 2030년부터 2033년 사이에 튀르키예 공군에 넘겨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수출 물량이 생겨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35년 이후일 것이다. 예.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최초 비행한 거는 우리랑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실제로 인도 되는 건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그런 나라이기 그러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UAE 시선이 당연히 그 신속한 납기와 기술 이전이 가능한 KF-21로 쏠리게 되는 거고, 작년 4월하고 8월에 UAE 공군 방공사령관하고 국방차관이 잇따라 방한을 했잖아요. 예. KF-21 시제기 탑승도 했는데 뭐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UAE가 중동 큰손 아닙니까? 만약에 KF-21을 필요로 한다면 꽤 많이 사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상황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 UAE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1월에 단일 무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세일즈인 4조 1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중거리 지대공 예. 미사일을 구매를 했죠. 자,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게다가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2005년에 미국산 F-16 블록 60, 80대를 주력기로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해왔는데, 요 기종을 대체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체 기종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KF-21이요. 우리가 왜 만들죠? KF-21? 우리
KF-16 대체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럼 딱인데요, UAE. 우리도 같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는 빨리 움직여서 그렇지. 우리 KF-16이 사실 F-16 블록 5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일찍 한 거지. 여기보다, UAE보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블록 60을 교체한다. 아유,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오세요. 그냥 KF-21. UAE뿐만 아니라 이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확충에 이제 목마른 상황에서 미국이 무기 판매하면서 막 엄청난 잣대를 들이밀면서 막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특히 트럼프 행정부 굉장히 국익 계산에 빠르니까 거기에다 이스라엘도 뒤에 있고. 자, 이게 KF-21은 그야말로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방산에서 되게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미국과 정면 대결은 최대한 피하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미국의 대체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완제로 이거 이상이 없다. 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거 쏙쏙해 들어오는데요. 예, 근데 이게 참 사실 이걸로 우리가 여태까지 K방송이 성공을 해온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이라는 가치가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게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예,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KF-21의 비행 모습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확 급상승하고 이래 막 뒤집어져서 막 가고. 네, 이런 비행 시험에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도전 정신과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진 테스트 파일럿이 계시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아서 한계를 시험하는 테스트 파일럿의 세계, 지금부터 본방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1950년대) 피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밟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시험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했죠. 그들은 매일같이 죽음에 한 발 다가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는데요. 바로 전투기가 진짜 전투기로 인정받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테스트 파일럿이 그 주인공입니다.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자들,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투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로지 엔지니어의 몫입니다. 설계와 조립을 통해 완벽한 기체를 완성해내죠. 그러나 처음 만들어진 기체는 검증된 성능도 보장된 안정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시험을 통해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테스트 파일럿의 임무가 시작되죠. 테스트 파일럿이 여러 단계의 시험을 통과하여 모든 항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야만 비로소 이 전투기는 진정한 생명력을 부여받는 건데요. 그리고 이 극한의 임무는 위험이 크고 요구되는 역량이 높아 오랫동안 소수의 남성만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치열한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정밀한 감각, 냉정한 판단,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력을 갖춘 바로 여성 테스트 파일럿이 등장한 것이죠. 전투기 개발의 본산인 미국에서 여성 테스트 파일럿 시대를 과감히 연 제키 코크란, 놀랍게도 그녀가 이 세계에 뛰어든 계기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본래 제키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던 인물로 비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업가가 그녀에게 새로운 꿈을 불어넣었는데요. 화장품을 전국으로 유통하려면 윙, 바로 날개가 필요해요. 이 한 문장이 제키의 삶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전환시킨 거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제키는 1932년 단 3주 만에 항공기 조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심지어 항공기까지 직접 사서 레이스와 장거리 비행에 뛰어들었고, 어느새 비행은 취미를 넘어 그녀의 직업이 되었는데요. 제키의 비행 경력이 폭발적으로 확장된 순간은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전투기 조종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제키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그녀는 미군에 이렇게 비력하는데요. 여성도 항공기를 운송하고 시험하며 전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담한 제안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1943년 미국 최초의 여성 조종사 조직인 WASP 창설로 이어지게 되죠. 전투기가 전장의 하늘로 나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단계인데요. 제키는 1000명 이상의 미국 여성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WASP 전시 책임자로 활동하며 이 막중한 절차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비행 제어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안정성 점검 비행부터 실전 투입을 전제로 정해진 항로를 따라 오차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검증 비행까지 전투기가 전장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는 바로 이 첫 시험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제키는 누구보다 침착하게 그 과정을 수행하며 테스트 파일럿이라는 존재 이유를 또렷하게 증명했죠. 전쟁 이후에도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1953년 제키 코크란은 F-86 세이버에 올라 시속 1050km로 마 1을 넘어선 여성 최초로 세계 기록급의 음속 장벽 돌파 시험 비행을 완수합니다. 제키 코크란이 미국 항공 역사에서 여성 테스트 파일럿의 시대를 열었다면 한국에서도 그 흐름을 잇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정다정 소령. 여군 최초로 테스트 파일럿 자격을 획득하고 단 8명뿐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테스트 파일럿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역사적인 인물이죠. 정소령의 경력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될 겁니다. 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을 거쳐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 조종사로 근무했죠. 무려 1,400시간의 비행을 자랑하는 베테랑 조종사인데요. 하지만 2019년 그녀가 새롭게 도전한 영역은 실전 비행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 테스트 파일럿이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의 선별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운데요. 총 비행시간 700시간 이상의 4대의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는 편대장급 조종 능력까지 요구되죠. 즉, 오랜 경험을 갖춘 검증된 실력자들에게만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선발 이후에도 국내 11개월, 해외 7개월, 총 1년 반에 걸친 고강도 연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조종사는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를 직접 비행하며 새로운 기체를 다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새 전투기를 시험한다는 건 사전에 모든 변수를 파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처음이기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특히 결함은 보통 정상적인 조건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를 의도적으로 한계까지 밀어붙여야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고요? 말씀드릴게요. 전투기를 일부러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고 순식간에 2km 이상 급강하한 후 몇 초 만에 기체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1000m 상공에서 갑자기 엔진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순간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비상 재점화가 확실하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관문, 기체가 중력을 얼마나 견디는지 점검하는 급선회 시험입니다. 순간 조종사에게 쏟아지는 하중은 무려 H, 그러니까 8G죠. 이는 조종사가 자신의 몸무게의 8배에 달하는 압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다정 소령은 테스트 파일럿이라는 길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공군 전투 조종사 중 여군은 약 4%. 분명 소수의 자리지만 정다정 소령이 강조하는 건 숫자도 성별도 아닙니다. 조종석에서 필요한 건 치열한 노력과 쌓아올린 실력과 순간의 판단력 그리고 결과를 책임지는 태도라고 말하죠. 새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켜내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우고 버티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1953년 제키 코크란이 초음속 장벽을 돌파하며 여성도 하늘의 경계를 뒤흔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정다정 소령은 한국의 미래 전투기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책임감으로 비행 시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하늘 위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여성 테스트 파일럿 2026년에 더 높이 비상하길 바라겠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매 비행마다 수행해야 하는 그 테스트 포인트들 대부분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조건인 거고요. 엄청 위험한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라도 일단 비행 시험에 들어가면 좀 신경이 많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테스트 파일럿이 뭐 비행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지니어와 조종사가 융합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지니어가 쓰는 기술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종사들이 실전에서 하는 그 용어와 상황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위 이 공학과, 항공공학과 이 조종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2중, 3중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게 이게 정말 참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뭐 이름도 얼굴도 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KF-21의 힘찬 비상을 책임지는 모든 테스트 파일럿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K 미사일에 이어서 와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항공기 엔진 국산화 이거 진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KF-21이라고 지금 수출 효자 기종인 FA-50 엔진은 현재로서는 이 미국 기업인 그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하죠. GE의 F414하고 F404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지금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이 두 기종 모두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방산 자립을 위해서는 국산 항공 엔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실 이 그 항공기 엔진이 뭐 기계공학이 거의 뭐 끝판왕 뭐 꽃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만들기가. 네, 그 로켓 발사체와 함께 예.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일단 고도 65,000피트에서 초음속을 이겨내야 되고요. 또 영하 80도인 바깥하고 엔진 내부는 또 최대 2,0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오. 이 초저온과 초고온 사이를 다 견디면서 정상 작동을 해야 된다. 예. 그냥 견디는 걸로는 안 되고 작동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버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엔진 연속이 내벽의 두께가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초정밀 설계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 만만치 않고 예. 또 부품에 따라서는 1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0분의 1mm 정도의 정밀도가 요구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또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이고, 그래서 현재 전투기용 항공기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나라밖에 없다. 특히 서방 국가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기 엔진은 미국의 GE나 프레드&위튼이나 아니면 영국 롤스로이스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국산 엔진 이거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이제 제작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이제 예전 삼성 시절부터 해서 1979년 이후에 46년 동안 항공기 엔진을 계속 생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4월에 1만 번째 항공기 엔진을 출하할 정도로 이제 경험은 꽤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ADD와 함께 차세대 스텔스 드론에 장착을 할 5,500파운드급 중형 터보팬 엔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요. 2030년대 국산 첫 전력화 목표를 개발 중이고요. 뭐 이외에도 두산 같은 경우는 발전기에 들어가는 터빈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요, 사실 이게 항공기나 혹은 구축함들에 들어가는 터빈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차세대 항공기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차세대 항공기 엔진 개발의 경우는 정부가 2027년부터 14년에 걸쳐서 무려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서 수력 16,000파운드급의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F414 400K 엔진이 14,000파운드급이니까요. 2,000파운드 이상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KF-21이 지금은 이제 4.75 세대지만 블럭 1, 2 거쳐서 뭐 3까지 되면 이제 그냥 5세대로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궁극적으로 2030년대 초까지 5세대의 형태인 KF-21 EX 모델로 진화시키자.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서 독자적 5세대 스텔스 보유국이 되자. 자, 이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바로 그 KF-21 EX의 개념 시리즈입니다. 별로 다른 게 없죠. 밑에 내부 무장창만 장착을 한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엔진 부분과 이 부분도 스텔스에 맞게 더 개량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원래 애초에 저렇게 만들려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제 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4.75세대 기체를 우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단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4.75세대를 선택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공 전자 장비도 이제 대폭 강화가 돼서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을 갖춘 A사 레이더, 그다음에 F-35와 유사한 전자 광학 표적 획득 장비 EOTS, 그다음에 360도 상황 인식을 위한 전자 광학 분산 개구 시스템 이렇게 탑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4.75세대 형태의 KF-21에는 이런 그 2호 광전자 장비들이 포드 형태로 장착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스텔스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밖에 좀 없어요. 감춰야죠. 감춰야 예.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기체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F-35가 되게 뛰어난 기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순히 5세대가 아니라 6세대에 가까운 5.5세대 기체가 될 건데 무인 편대기, 우리가 뭐 로얄 윙맨이라고 부르는 이 무인 편대기 함께 싸우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그거의 그 유인 통제기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75세대 기체로 살짝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괜히 성능이 막 지금 확인도 안 되는 6세대를 한다고 난리를 치느니, 자, 성능이 확인된 5세대 플랫폼에다가 6세대에서 필요로 한 멈티 기능을 결합을 한 5.5세대 기체로 승부를 거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요. 먹힐 예.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게 이제 소위 인공지능, 그 AI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인공 컴퓨터가 장착이 돼서 우선순위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표적 지정, 경로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수행이 되게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투기로 이게 태어나야 미래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미국이 5세대 하면 우리는 4.75세대, 미국이 6세대 하면 우리는 5.5세대. 이렇게 보완하면 가면서. 네. 그래 보완이 네.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새로 공개된 KF-21EX의 주요 개량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은 투하형 디코이가 탑재가 되는데 그 디코이 내부에 DRFM, 이거는 디지털 RF 메모리 칩이죠. 이 칩이 항공기의 전파 신호를 모방을 해서 적 미사일이 항공기 대신에 디코이를 추적하게 만드는 그 레이더를 혼란시키는 이런 장비가 탑재가 됩니다. 제대로 믿게 되겠네요. 네, 예.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한 그런 디코이가 그렇죠. 되는 물을 거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내부 무장창에 이제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 2발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건데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은 이제 GBU 31V1B 또는 GBU 31V3B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특히 GBU 31V3B는 지하 표적 관통용 우리 그 BLU 블루 109라고 하는 그 탄두를 장착해서 이제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거죠. 네. 이 폭탄은 2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해서 내부에서 폭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적 항공기의 콘크리트 경납고나 아니면 장비가 숨겨진 갱도 진지 이런 거를 아주 와우. 효과적으로 예. 타격할 수 있고요. 이런 능력은 근데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에는 오직 미국의 F-35A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밑에서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F-35A하고 무장 호환성이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F-35A용으로 개발 중이고 있는 뭐 최신 무기 것들 다 갖고 와서 우리가 KF-21EX에 장착할 수 있다는 이런 대단한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F-35랑 뭐 정면 경쟁이 아니라 보완. 네. 진짜 정확하게 이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26년 자, 병원년 붉은 말의 해죠. KF-20의 실전 배치라는 너무나도 가슴 웅장한 내용으로 본게임 포문을 열었습니다. KF-21을 필두로 올 한 해도 대한민국이 국방 자립을 넘어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힘찬 날개짓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본게임 이렇게 힘차게 달려갈 텐데 한 말씀 제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 첫 해고 하니까 예. 그 엔진에 대한 감회가 좀 있는데 엔진. 네, 우리 90년대에 이제 한국형 자동차가 많이 나올 때 그때도 보면은 엔진이 국산 엔진이 사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껍데기만 한국 차고 엔진은 못 만든다는 말인가라는 좀 슬픈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엔진은 무슨 독일 뭐다 뭐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예. 일본 거, 독일 거, 예, 미국 거 예. 그런 식으로 갖다 썼는데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제는. 그리고 10여 년 전에 그 나로 처음 발사할 때 그때도 우리가 발사체 엔진을 못 만들어서 러시아 걸 갖다 썼거든요.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한테 기술 이전도 안 해주고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 나로 지나서 누리호, 발사체 엔진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는 항공기 전투기 엔진도 만들게 되는 이 흐름들이 참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늘 해낸 것처럼 이것도 해낼 것이라는 좀 확신이 생기네요. 예. 말씀처럼 또 우리 기술력 대단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예, 양 박사님은요. KF-21에서 저는 이제 이 뭐랄까 국방 혁신, 국방 개혁의 단초를 좀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냐 싶을 텐데 이런 겁니다. KF-21이 굉장히 혁신인데 뭔가 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하면서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기술이 막 새롭게 나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 솔직히 살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자, 이 혁신이라는 게요. 가격이든 하여튼 내가 감당 가능해야 내 일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KF-21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일상에 적용 가능한 혁신으로서 이걸 접근했다. 이런 현명한 접근이 대한민국을 국방을 강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뭐 국방 혁신, 국방 개혁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어떤 기술과 비용으로 감당 가능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 나갈 때 더 우리 국방은 강해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OTT 웨이브와 지니 TV,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TM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엔진 만들어지면 이렇게 많은 분들 좀 울컥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가 됐든. 그럼요. 특히 이 엔진의 어려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정말 큰 감회를 갖게 됩니다. 아닙니까? 엔진을 만들어야. 진짜 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